반갑습니다.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2 독서 천재 1-1단원 독서 자료 선택하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원 1단원은 독서의 본질 단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독서 자료 선택하기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 다음 영상에서는 주제 통합적 독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단원에서는 독서 자료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라는 수필을 제재로 들고 있고요. 그리고 제재 뒤쪽에 더 읽어보기에 보면 도서 분류의 원리라는 설명문이 하나 더 있죠. 그렇게 이 단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단원에서 어떤 유형이 제일 많이 출제됐는지 점검해 봅시다. 일단 가장 많이 출제된 유형은 기본적인 문제, 글의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이 지문에 각 구절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기호를 매기고 그 의미를 묻는 문제도 출제됐고요. 이 글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하는 문제도 출제됐고, 글쓴이가 추천하는 좋은 책의 기준은 무엇인지, 글쓴이가 추천하는 독서의 종류는 무엇인지, 이런 문제가 제일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더 읽어보기에 보면 도서 분류의 원리 나오죠? 그 도서 분류의 원리에 관한 문제도 출제 유형 베스트 1번 못지않게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출제 유형 베스트 보시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방향을 잡으십시오. 그럼 생각 열기에 나오는 독서 이론 먼저 점검해 볼게요. 이 1-1단원의 독서 이론에는 독서 자료를 선택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가에 관한 이론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럼 일단 핵심부터 이야기하면 독서 자료를 선택할 때는 독서 목적과 글의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핵심입니다. 독서 자료를 선택해야 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 두 가지.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독서 자료의 개념이 무엇인지 먼저 나와요. 독서의 대상이 되는 글이나 책을 독서 자료라고 하는데, 오늘날에는 정보기술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이 독서 자료가 매우 많아요. 그래서 독서 자료를 선택할 때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고, 그 기준에는 독서의 목적과 글의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독서 자료를 선택해야 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 문제로도 출제되었거든요.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십시오. 1번에서는 독서 목적을 고려하기, 독서 목적에 관한 글이에요. 독서 목적은 일반적인 목적이 있고 구체적인 목적이 있거든요. 일반적인 목적에 이렇게 5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업을 위한 학업 독서, 인간과 세계를 깊이 있게 이해하여 정신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교양 독서, 그리고 문제 해결 독서, 여가 독서, 타인과의 관계 유지를 위한 독서. 우리가 아직 본격적으로 읽지는 않았는데 뒤에 읽을 제재,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의 글쓴이는 이 일반적인 목적 5가지 중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교양 독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 배울 그 글에서 글쓴이가 강조하는 독서 목적이 무엇인지 묻는 문제도 출제되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이 일반적인 목적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목적을 고려해서 독서 자료를 선택해야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 구체적인 목적을 설정해서 독서 자료를 선택하는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독서 자료를 선택하는 기준은 바로 글의 가치입니다. 아무 글이나 읽기보다는 가치가 있는 글, 도움이 되는 글, 문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글을 고르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때 주로 권장되는 것, 글에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되는 것이 바로 고전입니다. 뒤에 배울 글쓴이도 고전을 강조하고 있죠. 고전은 이미 여러 세대를 거쳐서 검증된 가치 있는 글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글로서 고전을 권장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독서 자료를 잘못 선택했을 때의 결과, 그리고 제대로 된 독서 자료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독서 자료를 잘못 선택하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독서에 대한 흥미가 떨어질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독서 자료를 선택하느냐?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글을 직접 살펴보는 방법도 있고요. 전문가들의 평을 참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금 읽은 독서 이론의 핵심어 두 가지 기억하시죠? 독서 목적, 글의 가치.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독서 자료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제재 읽기 보도록 합시다. 제목은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글의 갈래는 설명문이 아니라 수필입니다. 글쓴이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책의 가치, 그리고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가에 관한 생각을 밝힌 글이에요. 소제목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소제목은 수험서와 실용서를 넘어서. 이거는 수험서, 요즘 학생들, 그리고 실용서, 요즘 성인들, 학생들과 성인들이 주로 읽는 글이죠.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서 다른 독서를 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권유하는 글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책이 좋은 책인가? 어떤 책이 좋은 책인가에 대한 기준을 몇 가지 제시하고 그 중에 좋은 책은 단연코 고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글입니다. 그럼 앞부분 글 봅시다. 수험서와 실용서를 넘어서. 앞부분에서는 요즘 학생들의 읽기를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요즘 성인들의 읽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모습 다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언급하는 거죠. 초등학교에서 대학교에 이르는 학창 시절은 독서하기에 참 좋은 시기다 라고 이야기해요. 일단 여기서 이 글의 주요 제재는 바로 독서지요. 구체적으로는 독서의 가치나 독서의 선택인데 공통적으로 독서를 다루고 있어요. 이 글의 주요 제재와 관련된 한자성어가 아닌 것은 하고 묻는 문제도 출제되었습니다. 등화가친이나 위편 3절 등화가친이나 위편 3절 수불석권 개권 유익 독서와 관련된 한자성어입니다. 학창시절에 책을 읽기가 가장 좋은데 오늘날 학생들은 교과서, 학습서, 수험서에 둘러싸여서 교양도서를 읽을 시간이 거의 없다. 지금부터 이 글의 글쓴이가 가장 강조하는 독서 형태가 바로 교양도서, 교양도서를 읽는 교양독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생기면 인터넷이나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만화책을 읽기에 바쁠 뿐 제대로 된 독서를 하지 않는다. 학생들이 읽는 문학작품이나 교양도서, 문학작품이나 교양도서를 읽기는 해요. 그런데 학생들은 그것을 수능이나 입시 준비 이런 목적으로 읽는다. 오늘날의 학생들은 교양도서를 하지 않습니다. 성인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즉, 교양도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학생들은 입시 위주의 독서를 하는데 성인들은 실용적인 책, 재미있는 책, 많이 팔리는 책 이런 것을 위주로 독서한다. 이런 독서는
개성 있는 교양인의 독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글의 글쓴이는 개성 있는 교양인의 독서를 긍정적인 독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독서란 게 무엇이냐면 건너뛰어서 바로 볼게요. 정신을 살아있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책을 읽는 것. 그것이 바로 개성 있는 교양인의 독서예요. 그런데 성인들은 이런 독서를 하지 않고 연애나 목돈 만들기 등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책, 취업과 생업 등에 도움을 주는 책, 즉 실용적인 책 위주의 독서를 한다는 것이죠. 뒤에서도 한 번 더 언급하겠지만 이런 실용적인 책을 읽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실용적인 책 위주로 편독하다 보니까 균형이 맞지 않는다. 이런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책, 즉 교양 독서를 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실용적인 책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자신의 정신적 삶을 풍요롭게 하고 싶은 교양인, 진정한 교양인이라면 자신의 정신적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독서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교양인은 인기 도서를 넘어서서, 실용 도서를 넘어서서, 처세술을 다루는 책을 넘어서서 자신의 내면적 삶의 변화를 가져와서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더 깊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이런 책을 읽어야 합니다. 즉, 교양 도서를 읽으십시오 하는 것이죠. 이렇게 독서가 한쪽으로 편중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먹는 음식에 비유하고 있어요. 흔히 책은 마음의 양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것과 유사한 비유예요. 먹고 싶은 음식만 먹는 편식은 이러한 부작용을 유발하듯이 읽고 싶은 책만 읽는 편독도 부작용을 가져오는데 그 부작용이 바로 정신적 성장과 건강의 불균형입니다. 편식과 편독 이렇게 짝을 지어서 설명하고 있지요. 편식하면 안 되듯이 편독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편독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서 제목만 들어보고 읽지 못한 이런 책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라는 겁니다. 소설책, 역사책, 철학책, 사회과학책, 종교와 예술에 관한 책. 이런 것들은 다양한 분야와 장르에 관한 책이죠. 편독하지 않는 독서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읽으세요 라는 겁니다. 그런 책, 방금 언급한 이런 책을 또 약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약으로 치면 몸 전체의 상태를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보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화라는 말 보이시죠? 한쪽으로 치우친 독서가 아니게 만들어주게 하는 거죠. 바로 이런 책들이요. 어느 한 종류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종류의 책을 균형 있게 읽는 것이 조화로운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길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대중들이 읽는 인기도서나 실용도서 위주의 독서의 가치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이것만 읽지 말고 교양도서도 아울러 읽어서 균형을 유지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거 볼까요? 다음 소제목은 어떤 책이 좋은 책인가? 라는 질문이 나오죠. 그럼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은 이것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 부분에 바로 나오니까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볼게요. 앞부분에서는 질문을 던져서 독자의 흥미나 관심을 유발하고 있어요. 좋은 책은 어떤 책들을 말할까? 이런 매체가 소개하는 좋은 책의 선정 기준은 뭘까?
좋은 책과 덜 좋은 책을 구별해내는 기준은 있을까? 이런 것들은 모두 좋은 책을 선정하기 위한 질문들이죠. 그리고 그런 모든 책들을 좋은 책, 좋지 않은 책,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보편적인 잣대로서의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책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어떻게 한 잣대로 좋은 책, 나쁜 책을 구별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책의 조건을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세 가지가 나오죠? 이 세 가지 찾아 쓰는 문제 서술형으로도 출제됐습니다. 첫째, 인생의 깊이를 더하고 세상을 밝게 보는 데 도움이 되는 책. 둘째, 세상을 살아가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 마음을 푸근하게 만들어주고 영혼을 맑게 하는 책. 셋째, 가슴과 머리에 진한 흔적을 남겨서 삶을 변화시키는 책. 이렇게 세 가지 책을 글쓴이가 좋은 책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세 번째, 가슴과 머리에 진한 흔적을 남긴다는 말은 책이 감성적인 면에 너무 치우쳐서도 안 되고 이성적인 면에 너무 치우쳐서도 안 되고 이 두 가지 면을 동시에 자극해서 삶을 변화시키는 책을 좋은 책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좋은 책의 기준을 방금 제시했고요. 이런 좋은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고전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다음 단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볼 단락은 고전, 핵심어가 고전입니다. 좋은 책의 목록에는 우선 고전이 들어가야 한다. 그 다음엔 넓은 의미에서 고전의 의미와 좁은 의미에서 고전의 의미를 설명해요. 넓은 의미에서의 고전은 모든 작품들, 비단 책뿐만이 아니라 음악, 미술, 조각, 건축, 의상, 가구 모든 작품들에 해당되는 설명인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고전은 바로 좁은 의미죠.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되고 애호되는 저술을 말한다. 즉, 걸작과 명저 가운데서도 세월의 흐름을 견뎌 살아남은 책, 그런 것들을 고전이라고 한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읽는 책이죠. 그리고 밑부분에는 고전을 두 가지 단어로 비유하고 있거든요. 첫째, 고전은 지적 산물의 최고봉이다. 그리고 고전은 시공을 초월하여 인류에게 빛을 밝혀주는 등대다. 이렇게 두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지적 산물의 최고봉이라고 비유한 이유는 그것이 창작된 시대나 특정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의 종교관, 세계관, 사상, 철학, 취향, 감성, 고뇌, 희망 이 모든 것들을 책 하나에 압축한 거죠. 그래서 그 지적 산물의 최고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고전은 그 시대와 특정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의 이러한 것을 압축했다라는 말은 고전을 읽을 때는 그 시대별, 지역별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볼 수도 있지요. 이런 내용이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이 구절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전은 한 작가의 창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문명권, 인류 전체의 문화유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혜를 담고 있는 고전이야말로 인류 문명을 지속시키는 수단이다. 계속 고전의 가치와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고전을 읽어야 하느냐? 이 고전은 인류가 문자로 생각을 기록하기 시작한 머나먼 과거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동양과 서양에서 살아남은 고전 속에서는
인간이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온갖 사유와 지식과 지혜와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고전을 읽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전은 동양, 서양, 옛날, 지금,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시공을 초월하여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어떤 책이 좋은 책인가에서는 좋은 책의 기준 3가지를 제시하고 좋은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고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읽어보기 보면 도서 분류 기준에 관한 글이 있지요. 출제 유형 베스트 2번에 나올 만큼 많이 출제된 부분이라서 제재 못지않게 꼼꼼하게 읽으셔야겠어요. 제목은 도서 분류의 원리, 설명문입니다. 도서 기호, 청구 기호라고도 하죠. 도서 기호에서 알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책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를 설명한 글이에요. 도서관 컴퓨터에서 도서를 검색하면 일정한 기호가 나오죠. 그런 기호를 도서 기호 혹은 청구 기호라고 하는데 도서 기호의 맨 앞자리 숫자는 인류의 역사와 비슷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100번은 철학, 200번은 종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철학, 종교, 사회학, 예술 이런 부분에 빈칸을 뚫어놓고 묻는 문제도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도서관에서 책을 쉽게 찾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죠. 청구기호의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면서 이 청구기호의 각 기호의 명칭과 그 기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410.8 기억하고 나오죠. 이 라는 것은 별치기호, 별치기호라는 것은 별도로 보관되는 책임을 알려주고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410.8이라고 나와 있죠. 400번대의 도서니까 언어에 관련된 도서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리고 이 부분을 분류기호라고 하고요. 뒷부분에 기억 391 시옷, 분류기호가 커질수록 책은 왼쪽에서 오른쪽 순서대로 꽂히고 위쪽에서 아래쪽 순서로 꽂힌다고 나와 있죠. 분류기호가 똑같으면 도서기호로 책의 순서를 찾아야 하는데 도서기호의 이런 기억, 시옷 같은 것들은 사전 순서대로 꽂혀 있기 때문에 기억은 미음보다 왼쪽이나 위쪽에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뒷부분에 나오는 이런 숫자는 부가기호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1하고 2가 있지요. 자, 이 1이라는 기호는 연속 간행물의 순서 표시라고 나와 있죠. 여기 1번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 간행물로 출판된 책인데 그 중에 1권입니다 라는 뜻이고 여기 2라는 이런 기호는 우리 도서관에서는 이 책을 적어도 2권 보유하고 있고요. 그 중에 2번째 책입니다 라는 뜻이죠. 이렇게 기호의 예를 제시하고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우리 제재 읽기와 뒤쪽에 더 읽어보기 지문도 훑어봤거든요.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 중에 3번을 한번 풀어볼 거예요. 이건 기출 문제입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글의 내용 확인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됐었죠. 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윗글에 대한 설명이라서 이 글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화면상 제약이 있지요. 교과서를 앞에 펼쳐 놓으시고 풀어보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정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오래된 책 모두를 고전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내용 위에 그대로 나왔었죠. 찾아볼까요? 고전은 단지 오래된 책이 아니라 오랫동안 많은 사람이 계속해서 읽는 책을 말한다 라고 바로 옆에 나와 있네요. 2번, 좋은 책과 덜 좋은 책을 구별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이것도 앞부분에 여기 출제가 돼 있어요. 모든 책을 가늠할 수 있는 어디에나 적용되는 보편적인 잣대로서의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라고 제시되어 있죠. 3번, 요즘 성인들은 개성을 상실하여 독서의 흥미를 잃고 있다. 요즘 성인들에 관한 독서는 앞부분에 나왔죠. 앞부분에 보면 성인들이 어떤 책을 읽는지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개성 있는 교양인의 독서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개성 있는 교양인의 독서가 어떤 독서였지요? 정신을 살아있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책을 읽는 독서가 개성 있는 교양인의 독서였어요. 그런데 요즘 성인들은 이런 독서를 하지 않고 실용적인 독서, 흥미 위주의 독서를 한다고 언급했죠. 그래서 요즘 성인들은 개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독서의 흥미를 잃고 있다. 이 말은 틀렸죠. 정답은 3번이에요. 개성을 상실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한 적도 없고요. 독서의 흥미를 잃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편중된 독서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머지 마저 볼게요. 4번, 시대별, 지역별 요인을 고려하여 고전 독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내용도 앞에서 언급했는데 바로 옆부분에도 있죠. 고전은 주어진 시대, 특정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의 이러한 것을 한 권에 압축한 책이다. 그러니까 시대별, 지역별 요인을 고려하여 읽어야 한다라고 추론할 수 있죠. 5번, 대중들의 인기도서, 실용도서 위주의 독서는 정신적 성장과 건강의 불균형을 가져온다. 인기도서, 실용도서 위주로 성인들이 독서를 한다고 앞에서 언급했지요. 이런 편독은 정신적 성장과 건강의 불균형을 가져오니까 무슨 독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교양 독서가 필요합니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내용 확인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니까 내용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문제는 바로 12번 풀어보려고 해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방금 본 제재와 관련된 글에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예요. 내용 확인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긴 했지만 이런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풀어보려고요. 정지 버튼 누르시고 정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독서 행위 자체를 성찰하고 글쓴이의 사유를 펼치고 있다. 독서 행위가 어떻게 해야 가치가 있는지 글쓴이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글이죠. 2번, 다양한 예를 들어 설명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요즘 성인들이 읽는 책의 종류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책이 가치가 있는지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3번, 책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일깨우고 있다. 좋은 책이란 어떤 책인지 설명을 했고요. 앞에서는 책을 편독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교양 독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4번, 시대의 흐름에 따라 독서의 가치가 변해온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독서의 가치에 대해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설명하고 있지 않지요.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문제시 되는 현상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학생 그리고 성인들이 편독하는 현상,
문제시되는 현상이지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교양 독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2번의 답은 4번입니다. 그럼 우리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9번입니다. 윗글을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여기서의 윗글은 방금까지 읽은 글이 아니라 도서 분류의 원리에 관한 글이에요. 도서 분류하고 여기 적어 놓을게요. 그러니까 도서 분류에 관한 글의 내용 확인 문제예요. 교과서를 펴놓고 풀어보시는 게 좋겠지요. 정지 버튼 누르시고 정답 찾아보십시오. 자, 1번. 내가 좋아하는 시집이나 수필집은 400번대 자료에 있겠구나. 시집이나 수필집은 문학이지요. 지문에 보면 문학은 400번대가 아니라 700번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2번. 청구기호를 통해서는 책이 출판된 연도를 알기는 힘들겠구나. 자, 뒷부분에 보면 2011년 같은 연도를 마지막에 붙이기도 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알기는 힘들겠구나 라는 말은 틀렸죠. 3번. 도서의 앞자리 숫자만 보아도 도서가 위치한 구체적인 위치를 알 수 있겠구나. 도서의 앞자리 숫자를 보면 어떤 서가에 꽂혀 있는지는 알 수 있어요. 책꽂이 번호 옆면에 700번대, 400번대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런데 도서가 위치한 구체적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청구번호의 뒷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알아야겠죠. 4번. 부가 기호를 보면 내가 찾으려는 책을 몇 권이나 보유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겠구나. 정답이 나왔어요. 4번이죠. 부가 기호 중에 자, 이렇게 1 있고 이렇게 2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이 1은 무엇을 뜻했죠? 바로 연속 간행물 순서. 연속 간행물 순서 중에 첫 번째 책이다 라는 것이었고요. 이 뒷부분에 나오는 이 2라는 숫자는 뭐였죠? 도서관에서 이 책과 동일한 책을 몇 권이나 보유하고 있는지, 여기에 2가 붙었다는 것은 이 도서관에 적어도 동일한 책이 2권이 있고 그 중에 두 번째 책입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4번은 맞는 선지예요. 5번. 별치기호가 붙은 책은 별치기호가 붙지 않은 책보다 오른쪽이나 아래쪽에 위치하겠구나. 별치기호는 별도로 보관되는 책입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기호일 뿐이지 별치기호가 붙지 않았다, 붙었다 이것을 기준으로 책의 순서를 정하는 건 아니죠. 5번도 틀렸고요. 9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여기까지 천재 1-1단원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내용 확인 기본으로 하셔야 되고 뒷부분에 더 읽어보기에 도서 분류의 원리도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합니다. 이 단원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2 독서 천재 1-2단원 주제 통합적 독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주제 통합적 독서에 관한 단원인데 주제 통합적 독서는 아래쪽에 이론 공부하면서도 보겠지만 하나의 화제에 대해서 다양한 분야의 글을 읽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번에 배울 1-2단원은 글이 다른 단원에 비해서 많이 실려 있죠. 일단 제재 읽기에 관한 글도 3가지가 있어요. 이 영상에서는 가나 다로 구분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걸어서 곧 끝까지라는 수필, 그리고 걷기의 건강학이라는 설명문, 그리고 3번째로 우리 동네는 얼마나 걷기 좋을까라고 하는 논설문, 이렇게 3가지 글이 제재에 실려 있어요. 이 3가지 글의 공통된 화제는 걷기이죠.
걷기에 관해서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르게 제시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라는 단원입니다. 그리고 이 단원은 더 읽어보기 교과서 뒷부분에 있지요. 이 부분에도 글이 2개나 실려 있어요. 역시나 주제 통합적 읽기를 위한 글이거든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드러내는 글, 벨리포즈의 교훈이라는 글과 태초에 시장이 있었을까라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원에는 총 5개의 글이 제시되거든요. 게다가 이 5개의 글이 어느 한 부분 빠지는 것 없이 고루 출제되었기 때문에 이 단원은 공부하셔야 되는 양이 좀 많은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어가신다면 미리미리 공부해 놓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이 단원에서 어떤 유형이 많이 출제됐는지 알아봅시다. 가장 많이 출제된 유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 다의 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문제가 제일 많이 출제됐어요. 가나 다 글이 3개가 있었죠. 이 3가지의 글을 동시에 비교하는 문제나 아니면 그 3가지 글 중에 2가지를 뽑아서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됐어요. 이런 유형은 구체적인 내용을 묻지 않고 서술상의 특성이나 아니면 화제, 걷기에 대한 접근 방식에 초점을 두어서 출제가 되는 편이에요. 그리고 2번째로 가장 많이 출제된 유형은 아까 더 읽어보기에 제시된 벨리포즈의 교훈과 태초에 시장이 있었을까? 이 2글을 비교하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본격적인 제재 못지않게 많이 출제된 글이기 때문에 걷기에 관한 글에 드리는 노력만큼 이 2가지 글에도 신경을 써서 공부하셔야겠어요. 2번째로는 가의 각 구절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출제 유형 베스트 2번, 3번은 가나 다 각각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 중에 가가 가장 많이 출제됐어요. 걸어서 곧 끝까지라는 수필이었죠. 그 수필의 각 부분에 A, B, C, D, E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과 같은 기호를 붙이고 그 의미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냥 글의 전반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보다 이렇게 각각 기호를 붙여서 묻는 문제는 난이도가 좀 올라가죠. 글의 표면적인 의미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적인 의미를 추론하는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는 좀 신경을 써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3번째로는 나, 다의 각각의 내용 확인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주제 통합적 독서에 관한 출제 유형은 설명이 좀 길었죠. 그만큼 출제 유형을 파악해야 공부를 쉽게 하실 수 있다는 의미니까 출제 유형 베스트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그럼 주제 통합적 읽기에 관한 이론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이 이론 자체를 묻는 문제도 드문드문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독서 이론에 관한 문제는 여기 있는 이런 내용들이 거의 그대로 출제되니까 이 내용만 꼼꼼히 읽으셔도 얼마든지 풀어내실 수 있어요. 첫째, 주제 통합적 독서의 개념부터 봅시다. 주제 통합적 독서란 같은 화제를 다룬 여러 글을 읽고 화제에 대해서 비판적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마지막에는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을 주제 통합적 독서라고 합니다. 같은 주제가 아니라 같은 화제예요. 글의 주제가 다 같을 순 없죠? 주제 통합적 독서의 예를 이 부분에 제시하고 있는데 이건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2번째로는 주제 통합적 독서의 장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장점을 제시하기에 앞서서 주제 통합적 독서의 예를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학생들이 공부할 때 교과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참고 자료를 읽는 것, 이것도 주제 통합적 독서에 해당하고,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할 때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클릭 타고 들어가죠. 그렇게 여러 글을 읽는 것도 주제 통합적 독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주제 통합적 독서의 장점을 언급하고 있는데, 다음 중 주제 통합적 독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에서 여기서 우리가 언급할 이런 장점들이 그대로 선지에 실려 있었어요. 이 장점 하나하나는 여러분이 읽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제 통합적 독서의 방법이 이렇게 순서대로 제시되었거든요. 문제의 이 1, 2, 3, 4 선지의 순서를 바꿔서 틀린 선지로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 내용 그대로 출제되는데, 틀린 선지는 이렇게 순서를 바꾸거나 아니면 단어 하나를 바꾸거나 그렇게 출제됐어요. 예를 들어서 주제 통합적 독서는 읽은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주관적으로 수용한다라고 바꾸거나 이런 유형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럼 제재 읽기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세 가지 글 중에 첫 번째 글인데, 일단 세 글이 걷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살핀 후에 내용에 들어갑시다. 첫 번째 가는 인문 분야를 다룬 글이고 추상적, 비유적인 성격을 가진 글이에요. 그리고 지금 얘기할 부분은 서술형으로 쓰라는 문제도 출제되었기 때문에 암기를 하시고 쓰는 연습까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통된 화제인 걷기에 대해서 각 글이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쓰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거든요. 가는 개인적 체험을 바탕으로 걷기의 의미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 그럼 나는 어떤지 볼까요? 나는 걷기의 건강학이죠. 설명문입니다. 생활 건강 분야고 설명적이죠. 이 글은 걷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느냐, 걷기 운동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걷기 운동의 장점에 대해 설명하는 글입니다. 이렇게 읽으면 쉽죠. 막상 쓰려고 하면 생각이 잘 안 나거든요.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글, 우리 동네는 얼마나 걷기 좋을까? 논설문이죠. 사회 분야고요. 설득적이에요. 걷기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냐면 외국의 사례를 제시해서 국내에서도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금 파란 줄 친 세 가지 쓰실 수 있도록 암기하시고 쓰는 연습까지 하셔야 해요. 이걸 서술형으로 출제한 이유는 이게 바로 주제 통합적 독서의 핵심이니까요. 공통된 화제인 걷기에 대해서 어떻게 다양하게 접근하는지를 아세요 라는 것이 이 단원의 학습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가 들어갈 텐데, 가나 다 중에 가는 신경 써서 공부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 글이 상당히 추상적인 글이에요. 이런 추상적인 글 같은 경우는 한 번 읽어서는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가는 한 번 읽었다 해서 절대 끝이 아니에요. 문장 하나하나에 줄을 치고 기호를 매기고 각 부분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정말 신경 써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 글은 수필이기 때문에 이 글에 등장하는 나는 글쓴이 자신이에요. 자, 내가 걷는 길은 얼추 10km가 된다. 나는 10년 전 이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 길을 걷기 시작한 이유 선지에 출제됐거든요. 이거는 비교적 쉬워요. 뒤에 나오죠. 불안이 떨쳐질까 해서였다. 일을 쉬기 위해서일 때도 있고 일을 하기 위해서일 때도 있다.
이게 바로 10년 전 이 길을 걸은 이유죠. 흔히 걷기에 대해서 생산지향적인 문화에서는 되게 생각하는 일을 아무것도 안 하는 일로 여기죠. 왜냐하면 생각하는 일은 결과물이 딱히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외적인 결과로서의 생산을 중시하는 문화에서 생각하는 행위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가치를 폄하하기 쉽다. 이런 선지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뒷부분에는 걷기, 보행이라는 말로 여기 나오거든요. 보행의 양면적인 성격이 나와요. 한번 봅시다. 걷기는 인간의 의도적인 행위 가운데 육체적인 무의식적 리듬에 가까운 보행이다. 그러니까 보행은 의도적이면서도 무의식적인 리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걸어야 하지만 일단 걷기 시작하면 왼발 다음에 오른발 이렇게 의식적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걷게 되죠. 의도적이면서 무의식적이다. 양면성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하는 것과 일하지 않는 것, 존재하는 것과 무엇을 해내는 것,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그 중간의 성격을 띠고 있는 보행의 양면적 성격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걷기는 생각과 경험과 도착 이렇게 세 가지밖에 생산하지 못해요. 이렇게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육체 노동이에요. 이 두 가지도 역설적이죠. 보행의 양면적 성격 세 가지입니다. 수년간 걷기를 다른 일의 수단으로 삼아왔던 내가 걷기에 대한 글을 쓰는 일을 하게 된 것도 우연은 아니다. 걷기와 글쓴이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본문 2에서는 중요한 개념, 이상적인 보행이란 무엇인가에 관해 언급합니다. 이상적인 보행은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보행이에요. 바로 몸과 마음과 세상이 한 편이 된 상태. 이것이 바로 이상적인 보행입니다. 이 세 가지를 비유한 말이 있거든요. 오랜 불화 끝에 대화를 시작한 세 사람, 화음을 들려주는 새 음표. 이렇게 두 가지를 활용해서 이상적인 보행은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걸을 때 우리는 육체와 세상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육체와 세상 속에 머물 수 있다. 걸을 때 우리는 생각에 빠지지 않으면서 생각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걷기라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생각에만 너무 골몰하지 않을 수 있죠. 그렇지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도 맞기 때문에 생각에 빠지지 않으면서 생각을 펼칠 수 있다. 뒷부분에 보면 냉이꽃과 검은 나비들이 나오죠. 이 냉이꽃과 검은 나비들을 보고 여러 가지 생각에 빠지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 부분 뒷부분부터 볼게요. 이렇게 장소를 넘나들다 보면, 보행을 하다 보면 시간을 넘나드는 일이 더 쉬워지는 것 같다. 그 말은 보행을 하게 되면 시간을 넘나들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미래를 계획하기도 하고요. 과거의 추억에 빠지기도 하고요. 현재 내 눈앞에 보이는 걸 관찰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시간을 넘나든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모든 말들이 선지로 다 출제가 됐습니다. 의미를 하나하나 파악하셔야 돼요. 본문 3. 보행의 리듬은 생각의 리듬을 낳는다. 걷게 되면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풍경 속을 지나는 일은 생각 속을 지나는 일의 메아리이며 자극제이다. 풍경 속을 지나가는 일은 걷는다는 것이고 생각 속을 지나가는 일은 생각한다는 뜻이죠. 말 그대로 보행을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된다. 즉, 보행이 생각을 자극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풍경이고
보행은 마음의 풍경을 지나는 방법이다. 자, 마음의 풍경을 지나는 방법이 보행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마음의 풍경을 지난다는 건 생각을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뜻이에요. 즉, 보행하면서 자기를 성찰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생각을 해낸다는 뜻이죠. 이것도 선지로 그대로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뒷부분, 마음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두 발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가 말이다. 이 말은 두 발의 움직임, 즉 보행을 하면서 생각을 따라가라, 생각을 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뒷부분은 걷는 일은 곧 보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색하는 사람에게 걷는 일이 특별히 유용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일 것이다. 그 때문이라는 건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걷는 일은 멀리 가면 좋겠지만 한 구역을 걸어왔다 와도 좋아요. 제자리에서도 걸을 수 있고 교통수단을 이용해서도 전 세계를 돌 수 있지만 보행의 욕구를 만족시키려면 이렇게 제자리 걷기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건 만족시키지 못해요. 한마디로 걸어야 한다는 거죠. 몸 자체의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마음속에서 일이 일어나려면 몸의 움직임이 있어야 하고요. 눈에 볼거리가 필요해요. 보행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걷는 일이 모호한 일이면서 동시에 무한히 풍부한 일인 것은 그 때문이다. 걷는 일이 모호하다는 건 겉으로 생산해내는 물질적인 것이 없다는 뜻이죠. 하지만 걷기는 무한히 풍부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의미라는 거죠. 보행은 수단인 동시에 목적이며 여행인 동시에 목적지이다. 걷기는 생각을 하거나 마음을 성찰하는 수단이지요. 그런데 걷기를 통해 생각할 수 있으니까 걷기 자체가 목적일 수 있어요. 또 걷기는 자기 마음을 여행시키는 거죠. 여행인 동시에 걷기 자체가 목적지가 될 수도 있죠. 이렇게 가글은 여러 번 읽고요. 제가 방금 언급한 이런 의미들을 바탕으로 깊게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글 걷기의 건강학입니다. 이 글은 객관적이고 설명적인 글이죠. 정보 전달, 걷기를 운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거의 가볍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깊게 보지는 않을게요. 앞부분에 보면 걷기 운동의 장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할 수 있고요. 누구한테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운동이고 특별한 기구가 필요하지도 않고 장소나 시간이나 경제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아요. 하지만 나름의 유의사항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들어가면 걷기의 자세를 이야기하죠. 허리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발을 내디딜 때 어떻게 하고 걷기의 올바른 자세 그리고 걷기는 속도에 따라서 평보, 속보, 경보로 구분되고 그것의 개념을 설명하지요. 그 다음에 걷기를 할 때는 속보로 걷는 것이 좋다. 그리고 보폭은 넓게 해야 한다. 걷기 운동을 할 땐 준비 운동을 철저히 해야 한다. 스트레칭과 같이 관절의 가동 범위를 늘려주는 운동이 좋다. 연령이 높거나 체력 수준이 낮거나 하면 처음엔 느린 속도로 걷기 운동을 시작해서 속도를 점점 빠르게 하고 시간도 점점 늘리면서 운동 강도를 조절하세요. 그리고 주의할 점이 나오죠. 초기 운동 단계에서는 무리가 되니까 언덕길은 피하고 또 교통량이 많은 지역도 피하고 눈길이나 빙판길을 피하고 시멘트나 아스팔트도 좋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장병이 있는 경우는 찬 공기를 마시면 안 되니까 겨울에는 실내에서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자신의 몸 상태를 살펴가면서 운동하세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장이나 혈관에 이상이 있는 사람, 무리한 속보 운동이 좋지 않다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점검할 요소들을 이야기해요. 이 부분도 문제의 출제는 됐지만 그다지 꼬아서 출제된 부분이 아니라서 내용 확인 문제 차원에서 점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열량을 소비하는 데 걷기가 도움이 된다. 특히 다이어트, 체중 조절이 목적이라면 이런 걷기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규칙적인 걷기는 근육과 뼈와 관절을 강하게 하고 건강하게 해주고 또 육체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하죠. 참여하는 사람들 간의 우정을 쌓게 하고 정신적, 사회적으로 활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두 번째 글 나는 내용 확인에 초점을 두시고 여러 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글, 우리 동네는 얼마나 걷기 좋을까 논설문입니다. 무엇을 주장을 하느냐? 국내에 걷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일상생활에서의 걷기 좋은 환경 조성이에요.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일상생활입니다. 자, 볼까요? 서론에서는 걷기 좋은 도시 만들기라는 과제가 주목받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국내에서도 관심이 있어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올레길이나 둘레길 같은 산책로를 만들고 있고요. 걷기 대회도 개최하고 있고 걷기 좋은 경로를 소개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요. 긍정적인 거 아닌가 볼 수 있지만 글쓴이는 여기에 불만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글쓴이는 이렇게 특수한 목적으로 조성한 산책로가 아니라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 이 공간의 보행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산책로는 사람들이 일부러 가야 되죠. 걷기 대회도 일부러 걸어야 되고 걷기 좋은 경로를 소개하면 그 걷기 좋은 경로를 일부러 가야 해요. 글쓴이는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 공간에서 보행 환경에 관심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서 선진국의 사례를 예로 들고 있어요. 세계 각국의 주요 도시는 걷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대요. 그것에 대해서 예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런 외국의 사례를 든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특히 서술형 문제에 많이 언급된 개념이 나와요. 워크 스코어, 걷기 점수죠. 우리말로 하면. 이 워크 스코어에 대해서 서술형으로 출제가 많이 됐는데 보기에 가상의 공간에 대해서 주변이 어떠한지 설명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 워크 스코어에 따라서 좋게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서술하시오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 워크 스코어는 어떤 환경에 좋은 점수를 주는지 한번 공부해 봅시다. 일단 핵심어는 생활 편의 시설이에요. 학교, 식당, 상가와 같이 주변에서 쉽게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죠. 그 생활 편의 시설과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 그것을 제일 크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왔죠? 생활 편의 시설의 거리. 그 다음으로는 보행자 편의성을 들고 있는데 보행자 편의성은 포괄적인 말이고 구체적으로는 옆에 나와요. 인구 밀도, 낮아야 높은 점수를 받겠죠? 구역 길이, 교차로 밀도, 교차로 밀도도 낮아야 좋은 점수를 받을 거예요. 구역 길이 역시 너무 길면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들겠죠? 이거 말고도 워크 스코어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밑에 나와요. 자전거 타기에 좋은 환경인지,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은 얼마나 좋은지. 여기 노란색 체크된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워크스코어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생활 편의시설이 가까운가? 보행자 편의성이 좋은가? 자전거를 타기에 좋은 환경인가?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은 좋은가? 이걸 기준으로 보기를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는 역시 자기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현재의 도로 환경을 분석하고 걷기 좋은 보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데이터를 구축해야 하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러한 준비가 갖추어졌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보급률이 매우 높고 선진화된 정보기술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선지에 좀 많이 언급이 됐어요. 실제로 이런 바람직한 사례가 서울시 도시시설물 관리 커뮤니티 맵이라는 것에서 제시되고 있죠. 국내에서도 외국에서와 같이 걷기 좋은 보도 환경을 조성하려면 우리가 지닌 기술력과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해서 보도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도시계획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것이 글쓴이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제재 읽기 3가지 읽었는데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3번 풀어보려고 하거든요. 나와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나다는 구분하는 방법 말씀드렸죠. 제재 읽기의 2번째 글 걷기의 건강학이고요. 다는 논설문 우리 동네는 얼마나 걷기 좋을까 글이에요. 이 2가지를 비교하는 문제고 이런 유형이 이 단원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정답 찾아보십시오. 같이 볼게요. 1번 나는 생활 건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는 글이다. 나는 걷기의 건강학인데 생활 건강 분야였죠. 그리고 설명문이니까 알기 쉽게 설명하는 글 맞죠? 2번 다는 구체적 비유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 글에서는 비유가 사용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나의 주된 내용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이 가능한 사실 명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나는 설명문이죠. 설명문은 객관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한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이 가능한 사실 명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적절하고요. 4번 다에서 주장하는 정책은 우리 사회의 그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해서 토론하고 성찰할 만한 문제를 제기한다. 다 글 논설문이었죠. 그리고 이 글의 글쓴이는 국내 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합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의견은 주관적인 의견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타당한가, 실효성이 있는가 라고 점검할 수 있어요. 주관적인 의견이니까요. 5번 나와 다 모두 사실에 기초하여 글쓴이의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다는 사실이 아니라 의견인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다는 논설문이긴 하지만 논설문도 일단은 사실에 기초해서 자기의 의견을 펼치는 글이에요. 그래서 5번도 맞는 선지입니다. 3번의 정답은 2번이었어요. 다음 문제 볼게요. 그 다음은 11번 풀어보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기서의 윗글은 바로 가글이에요. 아까는 종합적인 문제 풀어봤고 이제 개별적인 글 문제 풀어볼 거거든요. 수필이었죠. 정지 버튼 누르시고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보십시오. 같이 봅시다. 1번 이상적인 보행은 몸과 마음과 세상이 조화를 이룬 상태이다. 이상적인 보행에 대해서 직접 언급돼 있죠.
이상적인 보행은 이런 것이다. 몸과 마음과 세상이 한편이 된 상태이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 러닝머신을 이용하거나 자동차로 풍경을 보는 것은 보행의 욕구를 만족하기 위한 적절한 대안이라고 볼 수 없다. 보행의 욕구 만족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볼게요. 보행의 욕구를 만족시키자면 나오죠. 제자리에서 걸을 수도 있고 안전띠에 묶인 채, 즉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거죠. 전 세계를 돌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보행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자리를 뛰는 러닝머신이나 자동차를 타는 것은 보행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대안이 아니에요. 3번, 생각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보행을 지속하기 위한 자극제가 된다. 자극제라는 말이 위에 있었거든요. 여기 나오죠. 풍경 속을 지나가는 일은 생각 속을 지나가는 일에 메아리이면서 자극제이다. 풍경 속을 지나가는 일이 보행이지요. 생각 속을 지나가는 일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보행은 생각의 자극제이다가 되죠. 그런데 밑에 선지에서는 생각이 보행의 자극제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앞뒤 관계가 바뀌었죠.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걷는 것은 보는 일이며 보는 것은 생각을 낳는 의미 있는 일이다. 걷는 것은 보는 일이다와 관련된 구절이 있었어요. 볼까요? 걷는 일은 보는 일이다. 동시에 본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 방금 선지의 내용이죠? 그래서 4번도 맞고 5번, 생산의 구체적 결과물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보행은 이를 위한 방법으로 권장되기 어렵다. 이건 글의 앞부분에 있었죠. 생산의 구체적 결과물을 중시하는 사회, 생산지향적 문화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서는 생각하는 일을 아무 일도 안 한다라고 여기죠. 그러니까 방금 언급한 것처럼 생산의 구체적인 결과물을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보행을 권장하지 않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6번 풀어볼게요. 윗글의 기억에서 점검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윗글은 이번에는 나글이에요. 걷기 운동에 관련된 글이고요. 기억에서 점검할 사항, 기억은 바로 옆에 있죠.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지 버튼 누르시고 정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운동하다가 실신한 적이 있는지,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많이 차는지, 운동할 때 가슴 주변에 통증이 있는지, 무릎, 허리를 비롯한 관절 부분에 통증이 있는지, 자기만의 호흡법이나 정형외과적인 문제가 없는지. 이거는 옆에 있는 내용 확인 문제 거의 그대로 실려 있지요. 운동하다가 실신한 적이 있는지 여기 있고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많이 차는지 여기 있죠. 운동할 때 가슴 주변에 통증이 있는지 여기 있죠. 관절 부분에 통증이 있는지 여기 있고요. 정형외과적인 문제가 없는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자기만의 호흡법에 관한 점검 사항은 여기 없거든요. 그래서 16번의 답은 5번이에요. 보시다시피 나글은 조금 문제가 가볍죠. 그래서 문제 출제 비중이 그다지 높지는 않아요. 여기까지 우리 문제 다 다뤄봤거든요. 그런데 시간 관계상 못 다룬 문제도 많아요. 그러니까 출제 유형 베스트 첫 번째 무슨 문제 있었는지 기억나시죠? 여기 더 읽어보기에 관한 문제도 상당히 난이도 있게 출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서술형도 꽤 긴 말을 써야 되는 그런 유형이 많기 때문에 꼭 교과서 공부해보시고 문제를 다뤄보셔야 돼요.
이 단원은 공부할 양이 꽤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단원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